안녕하세요. 오늘 상표법 최종 정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강의의 좀 목적과 이제 전반적인 OT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이 3회차 동안에 수업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3회차 동안에 상표법 전반을 빠르게 훑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기본 강의나 기초 GS를 진행을 할 때에도 굉장히 그 시간 내에 내용을 다 보기가 좀 빠듯하죠. 그래서 중요 쟁점 위주로 좀 빠르게 훑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조문만을 가지고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은 네, 이제 빠르게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자료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종 정리 자료 이렇게 A4 용지로 네,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2단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제 기본서인 와이즈 상표법을 중심으로 해서 좀 요약을 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물론 다른 기본서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 목차 순서나 내용 구성 자체는 와이즈 상표법의 기본이 되어 있는데 뭐 사실 다른 기본서를 보셔도 최종 정리 강의 내용 자체가 전체를 훑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사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공부를 할 때에도 이 최종 정리 자료를 좀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그 정리를 하실 때는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빠르게 좀 이동 시간이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한번 1회독을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자료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래 기본서를 와이즈 상표법으로 보셨던 건가요? 네, 그러셨군요. 아니, 실강으로 이제 못 뺐어가지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조금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A4 용지로 나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더 얇게 들고 다니면서 보려고 양쪽 모아찍기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좀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기도 했거든요. 반으로 접어서.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활용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 PDF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마 이 판례 자료 양이 어마어마해서 조금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회차 동안의 분량의 판례 자료인데 당연히 수업 시간에 이거를 다 볼 거는 아니고요. 네, 와이즈 상표법 이 최종 정리 자료로 1회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한 번쯤 복습을 하시겠죠. 그렇게 복습을 하실 때 이 최종 정리 자료 안에 있는 판례 내용도 한 번은 읽고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최종 정리 자료에 있는 순서에 따라서 판례 내용을 좀 정리한 자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좀 빠르게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제 자료와 관련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판례 자료 잠깐 봐주시면 네. 자, 그래서 판례 자료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물론 뭐 제 기본 강의나 실전 GS 등을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제일 상단에 이제 판례 이름이 있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해시태그로 키워드들이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키워드들은 이 상표의 위치 그리고 이 판례의 위치 그리고 이 판결 요지를 암기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키워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판례의 이름을 좀 적어드렸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판례 내용들이 있는데 실선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법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다 보면 이제 점선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사안포섭할 때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사안포섭 시 좀 활용돼야 될 키워드들을 표시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판례 자료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보기엔 양이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최종 정리 강의 자료를 쭉 보면서 해당 판례가 딱 있었을 때 그 판례 내용을 공부하실 때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좀 빠르게 훑으면서 복습을 하시면 네, 상표 1회독을 그래도 깊게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으로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 우리가 이번 최종 정리 강의에서 쭉 정리를 해야 되는 순서를 생각해보면 네, 일단은 상표를 선택하고 출원해서 등록을 받고
그 후에 이제 권리가 발생하면 그 권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상표법에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상표를 내가 어떤 그 사람이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고 내가 그 재산권을 가지고 싶다, 상표권으로서 권리화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일단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상표권이 등록 결정이 돼서 설정 등록되면 상표권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상표권이 발생한 후에 상표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게 되죠. 그때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이 상표권과 관련해서 심판과 또 심판 이후에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 상표권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조금 더 권리화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상표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출원하기 위해서 일단 상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등록 요건들이 만족이 되어야지 심사를 봐서 등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등록 요건들을 검토를 하게 되고 네. 이 등록 요건을 검토하기 전에 상표란 무엇인지 우리가 상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출원을 하려면. 그래서 상표란 무엇인지 그리고 상표의 사용이란 무엇인지 그 밖에 이 전반에 걸쳐서 내용들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앞서서 총칙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상표의 동일유사, 상품의 동일유사 배우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 당연히 이제 총칙부터 시작해서 등록 요건, 출원 심사, 상표권 쭉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들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오늘 1회차 동안에는 이제 배울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등록 요건 중에서는 우리 등록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체적 등록 요건과 절차적 등록 요건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절차적인 등록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 출원 및 심사 단계에서 배우게 될 거고 실체적 이 등록 요건과 관련해서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때 첫 번째로 우리 식별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등록 사유 관련된 부분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오늘 수업 시간에 1회차 동안은 이 식별력과 관련된 부분까지 공부를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총칙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총칙에서 사실 네, 총칙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앞서서 이제 상표법 목적을 공부하게 되죠. 네. 사실 상표법 목적은 그냥 각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 자체에 일부러 법조문도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법조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이어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법조문 한번 꼭 아는 내용이더라도 꼼꼼히 한번 읽고 나서 내용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결국엔 이제 상표법의 목적은 각자 보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총칙에서 이 상표법에서 말하는 이 상표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 상표를 사용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상표의 동일유사, 상품의 동일유사로 총칙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때 이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서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등록 요건으로서 사용 의사를 함께 배우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총칙에 중요한 내용이 워낙 많죠. 그 중에서도 상표의 사용과 상표의 동일유사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워낙에 판례들도 많이 담겨져 있고 같이 검토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다뤄지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상표법에서는 이제 상표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2조 1항 1호와 2호에서 이 상표에 대한 개념 그리고 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법조문에서 하나 같이 체크를 할 만한 부분은 결국엔 상표란 세 번째 줄 타인의 상품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이 부분 신경 써주시면 되겠죠. 그때 그러면 이 표장이란 도대체 무엇이냐에서 좀 같이 볼 부분 결국에는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개정법 내용에서 결국에는 이 표장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이제 표장으로서 정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표의 구성 요건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엔 조문을 분설하고 있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인데 이때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과 관련해서 잠깐 체크해보면 결국에 우리 상표법 내에서는 상품에 대해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판례에서 상품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죠. 우리 교독 상목이라고 암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016년 개정법에서는 이 서비스표의 개념을 삭제하고 상품 범위 내에 서비스를 포함을 시켰죠. 이때 말하는 서비스의 영위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주시면 같이 WCO 판례 보겠습니다.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한다는 의미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포인트 결국에는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WCO 판례에서는 설치한 내용이 뭐죠? 자, 단순한 이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평익 제공 등과 같이 포인트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아무리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비스의 영위로 볼 수 없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자, 이때 우리 그러면 도대체 이 대가의 유무가 서비스의 이 성립 요건인가와 관련해서 검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 기본서 내용에는 담겨져 있지만 최종 정리 자료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로 하고 넘어갈 건데요. 자, 이때 그러면 대가가 있고 없고가 상거래 대상 서비스의 성립 요건인가와 관련해서 평성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엔 이 대가의 유무 자체가 서비스 성립 요건은 아니고 결국에는 대가가 있고 없고는 서비스가 이제 서비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결국엔 뭐로 판단한다?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평소에서 말하는 건 대가의 유무, 즉 무료로 제공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가 아닌 것은 아니다. 자, 이 대가의 유무는 결국에는 독립하여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가, 상거래 대상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고려 요소가 되는 것이고 다만 대가가 있다면 이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체크를 해드렸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상품과 타인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사용의 개념은 상표의 사용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법조문 상에서는 형식적으로 2조 1항 11호 강목, 2조 2항 각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모든 태양을 말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표장에 대해서는 결국엔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가 이 표장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네, 이제부터 좀 정말 중요한 내용인 상표의 사용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 상표의 사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상 내용을 볼 때는 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 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 보면요. 일단은 우리 상표의 사용은 크게 이제 형식적 상표의 사용 그리고 실질적 상표의 사용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형식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바로 이 법조문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을 말할 수 있고요. 이때 우리는 2조 1항 11호 강목과 2조 2항 각호에서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고 네, 이때 이제 우리가 표시, 유통,
광고 행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각호에서는 비전형 상표에서의 사용과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이후에서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상표의 사용을 좀 검토를 하게 되죠. 자, 실질적 상표의 사용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게 되느냐? 자, 실질적 상표의 사용이라 하면 결국에 상표의 이 본질적 기능이 발휘되는 사용을 의미하죠. 단순히 아무리 표시 유통 광고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표법 내에서는 특히나 침해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실질적 상표의 사용이 인정이 되어야, 즉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자, 이랬을 때 이 실질적 상표의 사용에서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초에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그 해당 지정 상품에 대해서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나눠서 검토를 해볼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 부수적으로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사용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보면 결국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 상표의 사용의 정의에 대해서 법조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2조 1항 11호에서는 과목에서는 우리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그리고 남목에서는 이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로서 우리 유통행위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 관한 광고 행위 등을 다목에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조 2항과 관련해서는 더욱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죠. 그래서 비전형 상표에서의 사용을 의미하는 이 1호 내용, 그리고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사용하는 2호의 내용이 법조문 내에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서설에 지금 기재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 상표법 전반에 걸쳐서 상표의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법조문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 내용을 좀 적어드렸냐면 이제 문제 중에서 단문으로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우리 상표법상에서 상표의 사용의 뭔가 의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또는 상표법상에서 상표의 사용이 문제되는 개념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다면 이 내용을 쭉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 위주로 좀 간략하게 적어드렸으니 암기를 해두시면 좋고요. 네, 하지만 사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58회 출제가 돼서 당장 단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낮아서 올해 시험에서 이렇게 암기가 필수적이진 않지만 이런 유사한 형식의 내용을 제가 교재에도 넣어드렸고 우리 최종 정리 자료에도 계속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형식적인 상표의 사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법조문 내에서 얘기하는 상표의 사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표시, 유통, 광고, 행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기해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표시 행위에서는 우리 크게 두 가지 판례를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표시 행위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결국엔 해당 상품의 상표가 표시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두 가지 케이스 크게 볼 건데 이러한 상표가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일반 수요자가 일반적인 거래 상황에서는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즉 상품의 부품 내부에 표시가 돼서 통상적인 거래 상황에서는 일반 수요자가 인식할 수 없고 분해하여야만 해당 상표를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 상표로서 상표법상 상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상표로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이제 소니 판례 내용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얘가 표시가 됐기도 하고 일반 수요자들이 보통 거래를 할 때에는 해당 표시를 확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해당 지정 상품의 특성상 그 지정 상품에 관련된 거래계에서 그 지정 상품에 대한 수요자들은 해당 그 상품에 표시되어 있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는 즉 해당 지정 상품의 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 반사원단 판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내용 잠깐 간략하게 먼저 최종 정리 자료에서 살펴보면 결국엔 이 거래 시에 일반 수요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결국엔 그 상품의 유통, 통상적인 사용, 유지 행위에 있어서는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상품을 분해해야만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 사실관계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에는 이 리모컨 내부에 회로 기판의 그 상표가 표시되어 있던 케이스였죠. 자, 그랬을 때 이 리모컨 내부의 회로 기판 같은 경우는 일반 수요자들이 리모컨을 사용하는 과정이나 이 리모컨을 구매하는 과정 그리고 이 리모컨이 뭔가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내부 회로 기판에 표시된 이 소니 표시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상표법상 상표라고 볼 수 없다. 상표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데 이와 다르게 실제 거래계에서 해당 상품의 이 수요자들이 수요자들이 이러한 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 반사원단 판례에서는 상표로서 사용한 것으로 봐주고 있죠. 자, 즉 어떻더라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상품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그 상품의 실제 거래계에서의 수요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얘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한 가지 잠깐 팁을 드리면 이렇게 뭐뭐 있더라도, 뭐뭐 하더라도 라는 표현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상한포섭 팁 같은 것도 오늘 수업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상한포섭 할 때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소니 판례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소니 판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판례 자료 2페이지 봐주시면 그래서 지금 이 소니 판례 같은 경우 아까 사실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엔 거래 시 수요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라고 하더라도 비록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 회로 기판에 아무리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상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사은포섭에서 잠깐 팁을 드리면 결국에는 A라는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리 판단의 기초에서 B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안포섭을 할 때 비록 여러분들이 이제 밝혀주는 거죠. 사안포섭에서 예를 들면 지금 소니 판례 같은 경우는 비록 내부 회로 기판에 소니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라고 시작하면서 사안포섭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기재가 되는 그러니까 비록 A더라도 B라는 여기 법리 기준을 기초해서 판단하면 결론 C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A는 결국에 이 판례가 나오게 된 쟁점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소니 판례가 나오게 된 쟁점은 뭐죠? 내부 회로 기판에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표로서 표시가 된 거다 아니다라는 다툼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주는 거죠. 비록 내부 회로 기판에 소니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내부 회로 기판에 표시된 것은 일반 그 거래 과정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분해하여야만 일반 수요자가 인식할 수 있으므로 상표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반사원단 판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비록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정 상품의 거래계에서의 수요자들은 그 거래 실정상, 거래 태양상 그 표시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상표로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업보섭이 이어나가면 베스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판례 읽는 방법과 관련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니 판례 얘기를 해보았고 유통행위와 관련해서 판례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결국엔 상표, 상품 또는 상품의 표장에 상표가 표시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는 등의 유통행위는 상표법에서 상표의 사용으로 보고 있는데 케이스 중에 하나, 상표 사용에 따른 법적 효과의 기속 주체와 관련해서 판례가 있죠. 그래서 전전 유통행위가 있는 경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하탄 패시지 판례를 우리 같이 볼 건데요. 네, 판례를 보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판례 내용은 뭐 판례 이제 문구를 하나하나 같이 읽기보다는 사실관계 간략하게 우리 체크하고 사안 포섭할 때 체크할 팁 이 정도로 보면서 넘어갈 거고요. 당연히 오늘 수업을 들으신 중에는 아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쵸? 다 아는 내용인데 맞아 그거 있었지 하고 빠르게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 맨하탄 패시지 판례는 국내에서 국외에서의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국내에서 상표권자도 갑, 국외에서 상표권자도 갑이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갑이 국내에서는 해당 상품의 상표를 표시해서 유통하거나 광고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대신에 국외에서는 이제 활발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 갑이 상표를 표시한 그대로 제3자가 수입을 했고요. 네, 제3자가 수입을 했고 그리고 표시한 그대로 제3자가 수입해서 판매를 함에 따라서 포인트 일반 수요자들도 갑의 상표로서 인식했다라는 게 포인트죠. 네, 그래서 일반 수요자들도 이 갑이 사용한 것으로서 갑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맨하탄 패시지 판례죠.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자, 상표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또는 그 대리인, 뭐 사용권자 등이죠. 대리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등록 상표를 표시 유통 광고한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서도 좀 눈에 밟히시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없더라도 제3자에 의해 우리나라로 수입되어서 등록 표시를 표시한 그대로 네, 체크해 주시고 유통됨에 따라 포인트 일반 수요자가 이 상표를 표시한 상표권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 즉 일반 수요자들도 상표권자의 출처 표시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얘는 취소심판 사건이었고요. 119조이랑 3호의 취소심판 사건이었고 네, 그래서 우리 사실관계를 잠깐 체크를 해드렸는데 같이 네, 판례 자료 3페이지 봐주시면 그럼 여기서의 문제가 됐던 쟁점 포인트는 뭐죠? 상표권자가 국내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안포섭 해주실 때 비록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이 맨하탄 패시지 표장을 사용해서 직접 표시유통 광고한 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제3자가 이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 표시한 그대로 유통이 된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일반 수요자가 상표권자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한 경우에는 네, 이때는 상표권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네, 절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판례 자료 3페이지 밑에서 맨 마지막 단락 나번을 봐주시면 정선으로 밑주신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윤철이 이제 제3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 등록 서품과 표시된 가방을 원고로부터 직접 수입했고, 네, 그리고 그대로 다른 판매업자에게 양도했다. 네, 근데 이러한 사용이 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우리 불사용 취소심판에서의 상표 사용이 인정된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통행위에서는 이 정도 판례를 체크할 거고요. 광고행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행위는 사실 워낙에 또 내용이 많죠. 그리고 우리 키워드 광고 행위나 뭐 검색 광고 키워드 광고 행위도 있고 또 검색 결과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행위도 있고 좀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추후에 뭔가 기타 논의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상표 사용에서 한 번에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광고 행위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광고 행위에서 판례로서 우리 이 HS 하이박스 의 판례 넣어드렸는데요. 잠깐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결국엔 이 해당 사건은 뭐였죠? 카탈로그에
카탈로그 뒷면에 이렇게 상표가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크게 뭐 이렇게 문구가 좀 적혀 있고 여러 가지 상표가 나열되어 있는 중에 이제 HS 뭐 하나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죠? 상표가 일단은 표시가 되어 있고 광고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과연 일반 수요자들이 이 광고를 보고 해당 지정 상품에 대한 광고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판례 내용 체크해 주시면 이 최종 정리 자료를 볼게요. 그 등록 상표가 거래사회 통념상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즉 광고 행위가 있긴 하지만 이런 광고 행위는 지정 상품과 관련해서 있어야 하고 지정 상품과 이 관계없이 관련하여 표시된 것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 사용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해당 판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엔 광고 행위도 지정 상품과의 관계에서 지정 상품에 대한 광고여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표법 2조 2항의 비전환 상표에서 사용은 우리 비전환 상표 내용 볼 때 같이 볼 거고요. 온라인상에서의 상표 사용도 마찬가지로 기타 논의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상표 사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실질적 의미의 상표 사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실질적 의미의 상표 사용이라 함은 결국에 뭐다?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상표의 사용을 의미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상표로서 기능이 발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상태주의경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는데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정의 사용 태양, 등록 상표의 주지 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를 종합해서 결국에는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판례 내용은 모든 이 상표의 상표적 사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사업보섭을 하실 때도 어떤 판례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해당 판례와 관련된 사실관계, 그러니까 사업보섭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기준은 다 상품과의 관계도 드러내야 되고요. 사용 태양도 드러내야 되고 이 주지 저명성과 사용자의 의도, 사용 경위를 같이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질적 의미 상표 사용의 의미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는데 자, 그때 그러면 첫 번째 상표의 기능 자체가 발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즉 이 자타 상품 식별 표지로서 아예 기능을 못하는 케이스들을 나눠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크게 세 가지 정도 체크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아예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를 봐주시면 이때 첫 번째로 디자인적 사용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설명적, 내용적 문구인 경우, 그리고 창작물 수록 상품의 경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적 사용과 관련해서 잠깐 체크를 해보면 우리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렇게 써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디자인적 사용은 순수한 또는 이게 순전히 디자인으로서만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죠. 대신에 디자인과 상표는 선택적, 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디자인으로서 기능한다고 할지라도 상표로서도 기능한다면, 상표의 기능이 발휘된다면, 즉 출처 표시로서 기능도 발휘된다면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설명적, 내용적 문구 또는 용도 규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해당 상품의 뭔가 사용과 사용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문구에서 상표가 사용된 경우에 우리는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죠. 일반 수요자들이 출처 표시로서 인식하지 않죠. 따라서 상표의 사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죠. 자, 창작물 수록 상품은 어떻죠? 원칙적 창작물 수록 상품의 제호로서 상표가 사용된 경우 생각을 해보면 자, 이때는 일단 첫 번째로 원칙적으로
이 창작물 수록 상품의 제호가 상표는 아니죠. 즉 출처 표시를 위한 부분이 아니죠.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부분이고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표의 사용이 아닌데 네, 다만 얘의 사용 태양과 관련해서 뭐 시리즈로서 사용이 되고 굉장히 주지저명해지고 이렇게 사용됨에 이르러서 결국에 일반 수요자들이 이 상장물 수록상품의 제호 자체를 출처 표시로서 인식을 하는 경우 또는 출처 표시로서 기능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설명적 문구 또는 용도나 규격 표시 판례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표시가 이 상품의 뭐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즉 일반 수요자들이 출처 표시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또 이러한 사용이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고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표장이 디자인적으로 사용되는 케이스 두 가지 나눠서 보아야 하는데 순전히 디자인적으로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소유자들에게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즉 그런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어서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는데 다만 디자인적 사용과 동시에 상표로서도 사용이 된다면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 선택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타 상품 출처 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다. 네. 자, 마지막으로 창작물 수록 상품의 경우에는 이 창작물 수록 상품의 제호로서 상표가 사용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책의 제목 자체는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지 출처를 위한 것은 아니죠.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의 사용이 아닌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제호로서 사용된 경우에도 여러 가지 포인트들, 그래서 뭐 음반의 종류, 성격, 음반의 제명이나 이 내용을, 그러니까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시한지 여부, 실제 사용 태양, 후속 시리즈 음반의 출시 여부, 광고 판매 실적 등등을 고려해서 여기가 포인트죠.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표시로서 인식되는 때, 즉 자타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로서 인식되는 때에는 자타 상품의 식별 표시로서 기능한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면 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진한커피 판례 사안을 문제로 출제하면 시리즈 음반의 출시 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시리즈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자타 상품의 식별 표시로서 기능한다 라는 식으로 좀 논리 점프가 일어나요. 근데 포인트는 뭐죠? 이런 시리즈 음반의 출시 여부, 광고 판매 실적 등등 다 고려해서 결국에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자타 상품 식별 표지로서 인식되는가가 포인트죠. 시리즈 출시 여부는 하나의 고려 요소일 뿐인 거죠. 네, 그 부분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소니 판례에서도 잠깐 봐주시면, 네, 소니 판례의 그 판시 내용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표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아까 얘기했던 표시행위와 관련된 판례 내용이 있고, 세 번째, 이제 리모컨 외부에 만능이지 소니 전용 이렇게 나와 있는 표시가 있었죠. 자, 이 표시에 대해서 용도나 규격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이 아니다 라고 보았던 3가지 케이스 다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 우리는 아가타 판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가타 사안은 매우 중요한 판례고, 네, 그리고 2가지 큰 체크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 이 아가타 표장이 등록 상표가, 그러니까 실사용 상표가, 사용 상표가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등록 상표와 이 사용한 상표 사이에 유사 판단, 이렇게 2가지 개념이 있죠. 그래서 유사 판단은 우리 추후에 동일 유사 판단 할 때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고, 상표적 사용과 관련해서 보면, 자, 이때 이 실제 사건에서 사용된 표장과 관련해서 봐주시면 4페이지에 이 검은색 색칠된 표장이 등록 상표였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표장이 이렇게 좀 목걸이에 펜던트로서 사용이 됨으로써 달리고 있는 강아지 형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해당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판단이었고요. 어떻게 판단이 되었냐면 결국에 이렇게 목걸이용 펜던트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것과 관련해서 얘를
출처 표시를 위해서 사용을 한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있었고, 이때 판단 법리는 결국에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으로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러한 이 목걸이용 펜던트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순전히 디자인으로서 사용한 거다라고 판단을 했죠. 이 판단의 고려 요소가 됐던 것들이 뭐가 있죠? 일단은 첫 번째로 목걸이라는 이 지정 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했죠. 네, 그래서 지정 상품과의 관계가 고려가 됐고요. 또 이 실제 표장의 사용 태양을 고려할 때 이 상대방이 이 외국 법인이 사용을 할 때 목걸이용 펜던트에 뭐 같이 나눠지는 품질 보증서에 자기 별도의 등록 상표를 표시했죠. 그리고 판매하는 그 서비스 주얼리 샵에서도 자기의 별도의 상표를 사용했죠. 자, 이렇게 사용했다는 이 사용 태양도 같이 고려가 되고요. 그리고 상표 사용자의 의도, 이 펜던트와 관련해서 강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 시리즈의 펜던트가 있었죠. 그래서 단순히 이 시리즈 중에 하나로서 강아지 펜던트를 사용했다는 이런 사용 태양도 고려가 되고, 자, 그렇게 사용했던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를 종합해서 볼 때 얘는 순전히 디자인으로서만 사용한 거고 출처 표시를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우리 상표의 기능 자체가 발휘되지 않는 케이스, 뭐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되지 않는 케이스, 이렇게 쭉 케이스들을 볼 텐데, 이 케이스들의 각각에 대해서 결국에는 사업보수 팔 때 상태주의경이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판례에서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 이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판결 요지의 5페이지에 2번 상표적 사용과 관련해서 봐주시면, 자, 점선으로 밑줄 친 부분들 봐주시면 되는데, 이때 맨 마지막에 제가 양가로 꺽쇠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목걸이용 펜던트의 특성, 위 상품을 둘러싼 거래 실정, 그리고 이 등록 상표와 이 원고의 등록 상표와 피고 등록 상표의 주지 정명 정도, 피고의 의도와 피고 제품의 제조 판매의 형태 및 경위를 종합해서 보면, 즉 상태주의경을 종합해서 보면 디자인으로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표의 유사 판단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우리 체크를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판례 6페이지 배선덕트 판례. 자, 얘 최신 판례죠. 그래서 지난 시험 이후로 선고된 판례 몇 개 없죠. 몇 개 없는데 가장 최근에 오늘 뭐 자료로도 나눠드렸지만 6월 30일에 네, 판례 하나가 선고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 전에 들어가는 판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그 중에 최신 판례 중에 하나인 배선덕트 판례 봐주시면 결국에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죠? 이 배선덕트 이 함과 관련한 배전함과 관련한 등록 상표가 입체 상표였죠. 네, 이런 이 입체 상표에 대해서 이 입체 상표를 일반 수요자들이 디자인으로서만 인식할 것이다. 얘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네, 이때 법원이 판단하기로는 결국에는 디자인으로서 보여지지만 이 실제 이렇게 가로 뭐 세 줄의 홈 형상을 가진 이런 상표는 오랫동안 사용이 됨에 따라서 일반 소유자들이 출처 표시로서 인식을 한다라는 점에서 결국엔 디자인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기능하기 때문에 상표적 사용으로 판단한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판례 자료 6페이지 봐주시면 1번, 2번, 3번 하면서 판결 요지들, 우리 법리들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실제 사실관계들 봐주시면 이때 체크하실 거 4번에서 결국엔 이 배선덕트의 주된 수요자들은 배선덕트 시공업자들이다. 이런 시공업자들은 이런 차이를 쉽게 인식하고 이 입체 상표를 가지고 출처 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에 원고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식도를 어느 정도 획득을 했고 주지 저명 해짐에 따라서 출처 표시로서 기능을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네. 자, 이런 점에서 결국에는 같이 봐주시면 7페이지에서 이러한 사용이 이 상표권자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라는 등의 사정이 고려되면서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본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사건이 사실 뭐 디자인권과 관련해서도 판례도 많이 겹쳐있고 사안이 좀 복잡해요. 근데
우리 상표법에서는 그냥 일단은 그 권리법원 확인 심판에서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이 됐다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우리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기능을 하지만 디자인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상표로서도 기능해서 출처 표시로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이때는 당연히 이 케이스 판례만 적는 게 아니라 원래는 순전히 디자인으로서만 표시된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같이 밝혀주면 좋겠죠. 뭐 배점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지만 일단 첫 번째로 순전히 디자인으로서만 사용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상표 사용이 아닌데 다만 선택적 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을 볼 수 있다까지 이 두 가지 판례 다 적어주시는 게 베스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우리 진한커피 사안까지 체크를 해보면요. 네, 진한커피 사안도 굉장히 포인트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중요 포인트들이 많고 뭐 권리 남용과 관련된 케이스, 그러니까 침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시간에는 이제 상표적 사용인지 여부만 좀 같이 검토를 해보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음반의 제명 같은 경우는 즉 창작물 수록 상품의 제호 같은 경우는 8페이지 판결 요지 봐주시면 음반의 제명은 창작물로서 명칭 내지 그 내용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임으로써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출처 표시 기능하기 어렵다. 네. 그런데 하면서 좀 나오죠. 네, 근데 이때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이 음반도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이고 이 음반의 제목으로서 표시가 되어 있어도 상품에 상표가 표시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고 이런 표시와 관련해서 우리 아까 검토했던 뭐 음반의 종류 및 성격, 시리즈물로 사용된지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포인트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인식되는 경우에는 자타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진한커피라는 이 표장을 음반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 사용한 자에 대해서 상표권 이제 침해와 관련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이때 과연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상표적 사용이 인정되었던 케이스죠. 네. 그리고 이때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9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양간호 2번에 이때 이러한 사용에 따른 고객의 흡입력 그리고 업무상 신용 이것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귀속이 된다? 음반의 제작 그리고 판매자에게 귀속이 된다. 즉 그 해당 음반 내에 들어있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한커피 사안은 침해 사건에서 조금 더 깊게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다음으로 자 이번에는 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출처 표시 기능도 발휘하는데 이때 이 상표가 표시된 상품에 대한 출처 표시로서 기능하지 않는 케이스 우리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포장용 상자에 표시된 경우 얘는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처갓집 통닭 사건에서 이렇게 우리 통닭 상자 포장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처갓집 통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고려가 될 수 있죠. 문제가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얘는 이 포장용 상자 자체의 출처 표시인가 아니면 포장이 된 재료 또는 그러니까 포장된 내용물에 대한 출처 표시인가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 실제 뭐 상태주의 경등을 고려해서 보면 이 포장용 상자에 그러니까 포장용 상자에 이렇게 처갓집 통닭이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용 태양은 포장된 내용물, 이 치킨에 대한 출처 표시로서 인식이 된다라고 판시를 한 사건이죠. 네, 그래서 문제되는 포인트만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충분히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 풀이하신다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가 중요하죠.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 케이스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 세 가지 판례 체크해 볼 건데요. 자,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과 관련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물품이 이제 광고
물품과 함께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이 어떻게 보면 판촉품으로서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윙크 팔레 사안은 어떤 거였죠? 광고 대상이 되는 물품도 잡지, 광고 매체가 되는 이 판촉품도 잡지였던 거죠. 네, 그리고 윙크를 등록을 받았는데 이 광고 대상이 되는 돈 주고 판매하는 물품은 로드쇼라는 표시가 있었고 이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윙크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랬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등록상표에 대해서 잡지에 대해서 사용한 것이냐가 문제가 된 거였죠. 이때 우리 법원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판촉품은 교환 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표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상표로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죠. 자, 여기서 하나만 같이 찍고 넘어가면 이 판례 문구에서 이제 체크를 했던 포인트가 그러면 첫 번째, 이 얘를 잡지 1, 잡지 2라고 봐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잡지 1에 대한 사용인가가 우리 교독 상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잡지 2에 대한 광고 행위로서도 볼 수 있잖아요. 자, 이것도 우리 판례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죠. 자, 왜냐면 이 잡지 1에 대한 광고 행위로서 인식할 수 있는 다른 문구나 문자 등이 표시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얘를 보고 이 잡지 1에 대한 광고로서 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표로서 사용된 것을 아예 볼 수 없었던 케이스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 같이 판례 문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자, 거래 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이른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은 판례 말고 이 최종 정리 자료 보면요. 이때 이른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은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 표시로 사용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가 이거죠. 이 잡지 1에 대한 상품의 출처 표시로서 사용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독 상목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또 뭐가 있죠? 광고 대상이 되는 물품이 맥주 그리고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이 티셔츠였던 사건이 있죠. 자, 이때 티셔츠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하이트라고 해보면요. 티셔츠에 대해서 하이트를 사용한 것은 아니죠. 대신에 맥주에 대한 광고 행위로서는 뭐 인정할 수 있겠죠.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와 다르게 메트로시티 판례는 어떻게 된 거였죠? 메트로시티는 이제 가방 등을 판매하면서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향수를 나눠줬었죠. 그래서 이런 향수에 대한 메트로시티 사용이 등록은 향수에다 받았고요. 메트로시티의 사용이 향수에 대해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가 문제가 됐었고 우리 법원에서는 마일리지 차감 방식으로 사용됐다라는 점,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향수와 거의 동일한 품질의 향수였다라는 점, 그리고 해당 이런 명품 브랜드에서 향수를 많이 판매하고 있다라는 사정. 그리고 일부에게는 좀 저렴한 가격이긴 하지만 돈을 받고 판매했다. 유상성이 좀 있었다라는 점에서 이 향수에 대해서 교독 상목을 인정했죠. 그래서 이러한 향수는 교환 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기 때문에 상표로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표로서 사용을 볼 수 있다라고 본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물품이 상거래 목적물로 인정된 경우 비록 고객 사안의 의미로서 제공된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마일리지 차감 방식 그리고 소정의 대가로 판매했다는 점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이 된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도 판례 같이 체크해 주셔야 되죠. 얘 최신 판례 내용이고 중요하죠. 그래서 잠깐 사실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였죠? 수건을
제작해서 이제 수건에 대해서 네, 스피드를 표시해서 이제 유통을 하는데, 자, 얘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독립된 상관의 목적물이 되는 수건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50개는 판매를 했고요. 뭐 30개는 판촉품으로 제공을 했던 케이스였죠. 숫자는 우리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50개는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표권 침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형사상. 근데 이 30개에 대해서 원심에서는 얘는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으로서 교환 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관의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30개에 대해서. 그런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죠? 대법원에서는 결국엔 이 30개의 판촉품도 동일한 상품이죠. 즉,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상품성을 나눠서 판단할 수는 없다.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얘도 교환 가치를 가진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기 때문에 상표의 침해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한 케이스였죠. 자, 우리 그래서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과 관련해서 판례 내용 쭉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판례 자료 10페이지 봐주시면 자, 윙크 판례 봐주시면 네, 사실관계 얘기 나와 있죠. 로드쇼라는 월간 잡지를 판매하면서 독자들에게 보답하고 그 구매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은품으로 윙크라는 제호의 책자를 발행해서 독자들에게 제공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윙크라는 제호의 책자를 제공했다고 할지라도 이 책자 자체가 상표법상 상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게 비록 그 판결 요지의 다섯 번째 줄 봐주시면 비록 그 물품의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오죠.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에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해서 잡지 1,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 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약에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불사행 취소 심판에서 취소가 되지는 않았겠죠. 왜냐면 광고 행위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표시 행위와 유토 행위는 그 지정 상품에 대해서 상표가 표시돼야 되죠. 근데 광고 행위는 어떻죠? 꼭 그 상품에 대해서 표시할 필요가 없죠. 뭐 인터넷 검색 결과 화면에 표시돼도 되고 카탈로그에 표시돼도 되고 또는 뭐 TV 화면으로서 표시될 수도 있으니 그래서 광고 행위는 지정 상품에 표시될 필요가 없다. 표시되는 이 대상에 대해서 제한이 없다. 이것도 기억 같이 해주시고 메트로시티 판례. 자,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메트로시티 판례를 기억하실 때 최종 정리 강의이니만큼 물론 지금은 상표 사용만 보지만 당연히 우리 권리소진 판례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메트로시티와 관련된 중요 판례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 중에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서 이 사건에서는 판결 이유가 중요하죠. 그래서 판결 이유의 이 2번 부분 봐주시면 밑줄친 부분들이 다 사실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했던 거 마일리지 차감 방식 그리고 일부 대리점에게 판매됐다는 사정. 네, 얘가 제일 포인트죠. 4번 동그라미 위 향수는 일반 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향수 제품과 규격, 용기, 포장 박스 등이 유사했다. 즉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로 판매된 향수와 거의 동일했다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피도 판례 같이 봐주시면 얘는 이제 최신 판례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제가 상단 부분에 사실관계와 그 사용 태양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피고인 2와 이제 피고인 1 이렇게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피고인 2가 이 수건 1000개를 한 개당 8,500원에 주문 제작을 했대요. 생각보다 좀 비싸죠. 그랬을 때 이때 생산된 수건은 얘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향수랑 비슷하게 일반 거래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수건과 유사했다. 그랬을 때 수건 중 일부는 판매를 했고 이 판매한 것에 대해서 상표적 침해, 그러니까 상표적 사용과 침해는 인정이 되고 있고요. 문제가 됐던 거는 이 100개 사은품 내지 판촉용품으로 제공한 이 100개가 문제가 됐던 케이스고요. 자, 피고 1 같은 경우는 피고 2의 제품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 자기가 거래처에 제공을 했죠.
자, 그랬을 때 원심의 판단에서는 피고가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을 했으나 피고 2가 판촉품으로서 제공한 것, 피고 1이 판촉품으로서 제공한 것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한 것이 결국에는 위와 같은 하면서 답원 부분 봐주시면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여기가 체크라고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판촉물로서 그 밑줄 친 부분 앞부분에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오죠. 그러면 얘도 사은포석 이제 방향이 잡히죠. 비록 뭐 수건 100개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뭐 그 외에 다른 제품이 판매되었다는 사정, 그리고 이 수건 자체가 일반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건과 동일했다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교독 상목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네, 여기에 포인트를 더해서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하여 상품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 판례로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상표 표시된 상품의 출처 표시에서 인식되지 않는 케이스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에서 문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품과 부품 간의 케이스에서 대표적으로 좀 봐주시면 이렇게 셔츠가 있고, 네, 그러면 완성품은 이 뭐 와이셔츠. 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부품으로서 원단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이 상표가 사용된 것이 여기에 이렇게 택이 있는데 이 택에 뭐 예를 들어서 다사란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택에 표시된 이 다사라는 일단 표시 행위는 있었죠.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출처를 나타내기도 할 텐데 얘가 과연 이 완성품인 와이셔츠의 출처인가 부품인 원단의 출처인가가 문제가 된 케이스였고 여기서의 이 판례에서의 법리는 결국 뭐예요? 완성품에 사용된 것인지 부품에 사용된 것인지는 상태주의경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가 우리가 판결 요지에서 적어야 되는 것이고 사은포섭 할 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사용 태양을 보면 이 보통 일반적으로 와이셔츠의 출처 표시는 여기에 이렇게 옷 자체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고 이 원단의 출처 표시로서는 이 택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꿈의 소재, 뭐 부드러운 소재, 다사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이 사용 태양도 고려가 됐죠. 자,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 원단에 대한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본 케이스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경우에는 과연 어떤 상품에 대한 식별 표지로서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네, 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관계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15 판례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네, 그래서 원단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서 하면서 쭉 밑줄 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구들이 나와 있죠. 이때 굵은 글씨를 빠르게 눈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결국에는 이 꼬리표, 택에 이 소재와 관련되었다라는 표시와 함께 네, 다사란이 표시가 되어 있었다라는 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와이셔츠의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네, 결국에는 이 원단 자체의 출처 표시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서 쭉 지금 체크를 해본 게 결국엔 형식적 그리고 실질적 상표의 사용을 체크했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상표의 사용의 의미를 쓰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보면 우리 유상보정 재나 또는 권리범위와 관련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사용하는 이 상표의 사용과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사용하는 상표의 사용의 개념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 얘는 상표적 사용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침해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결국에 등록 상표의 보호 범위 내의 사용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의 문제가 되고 얘는 이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등록 상표를 사용한 것인가의 쟁점에서 문제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서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는 좀 다르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같이 봐주시면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의 상표의 사용은 결국에 포인트 자타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
얘가 중요한 거죠. 네, 이때 취소를 면하기 위한 형식적 사용이 아니어야 한다. 즉, 우리 침해와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자타상품 식별 표지로서 사용이 되는가가 중요한데, 네,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는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사용했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한 상표권자의 뭔가 그 사용에 대한 격려의 취지에서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수요자들이 출처 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 불사용 취소 심판과 권리범위 확인 심판 그 두 가지 케이스 나눠져 있죠. 그래서 범람 냄비 판례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이렇게 냄비에 냄비에 이렇게 뭔가 양파꽃 모양으로 꽃 모양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얘를 보고 포인트는 일반 수요자들은 그냥 이 냄비의 디자인으로서만 인식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어떻게 판단이 돼요? 순전히 디자인으로서만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출처 표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따라서 상표적 사용이 아니고, 그래서 등록상표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하는 사용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불사용 취소 심판은 어떻죠? 결국엔 이 불사용 취소 심판은 일반 수요자들이 출처 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아니다. 결국에는 상표권자 등이 자타 상품 식별 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사용을 했다면 불사용 취소 심판에서 말하는 사용이 인정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결국엔 사용하는 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용하려는 의사가 중요한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 추가적으로 스트라이프 특허보험 판례가 있죠. 얘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때 그럼 도대체 자타 상품의 식별 의사를 어떻게 판단할 건데 와 관련해서 판례가 나온 것이고, 자, 이때 첫 번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처 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면 곧바로 이 사용 의사를 인정해주겠다. 자타 상품 식별 표지로서 사용하는 의사를 인정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용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스트라이프 판례 사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스트라이프라는 표시가 사용된 태양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이 매니큐어의 색깔 표지판에서 막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이 색상에 대한 이름들이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로서 이제 스트라이프가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죠. 네. 또는 이 매니큐어에 뭔가, 그래서 뭐 매니큐어 표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 모디 네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스트라이프가 색상 표시처럼 표시가 되어 있었던 사정.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봤을 때 이 상표권자가 사용한 이 스트라이프 표시는 이 제품, 네일 제품에 대한 출처 표시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색상의 하나로서 표시한 것으로 인식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해보면 자타 상품 식별 의사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사건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범람 냄비 판례 16페이지 봐주시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사안포섭 해주실 때 포인트는 결국에 비록 일반 수요자들이 순전히 디자인으로서만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불사치 문제로 나온다면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뭐 상표권자가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사정들, 객관적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자타 상품 식별 의사를 가지고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안을 포섭해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참고적인 판례로서 스트라이프 판례 같이 봐주시면 사용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자타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사용하는 의사에 의해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배점이 꽤 크게 만약에 이 수요자들이 출처 표시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만약 나온다면 이 두 가지 판례를 모두 기재해 주시면서 수요자들이 비록 출처 표시로서 인식하지 못하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포섭해 주시면서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고려해보면 상표권자 등은 자타 상품의 식별 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포섭해 주실 수 있겠죠. 자,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통 상표의 사용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케이스에서 답안지를 적을 때 상표 사용의 의미하고 목차 잡고 내용 적죠. 그때 형식적으로는 2조 2랑 11호 각목, 2조 2항 각호,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 사용 이렇게 적는데 만약에 불사행 취소 심판이 나왔을 때 이렇게 똑같이 적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네. 왜냐하면 불사행 취소 심판에서는 결국엔 자타 상품 식별 의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 내용은 그대로 적되 불사행 취소 심판에서는 하면서 이 불사취에 대한 내용으로 사용을 적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이제 서비스에 대한 사용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에서의 상표 사용. 결국엔 우리 2조 1항 11호 과목에서는 상품에 대해서 계속 내용을 기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목초록 판례가 서비스에서의 상표의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첫 번째, 서비스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 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자, 그래서 먼저 선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시 유통 광고 행위 중에서 그 상품의 상표가 표시돼야 되는 거는 표시 유통 행위였죠. 근데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체물로서 표시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광고 행위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뤄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광고 행위가 선결적으로 먼저 나왔고요. 두 번째,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 이용에 공유되는 물건 또는 해당 서비스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의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그래서 얘가 이제 표시 행위의 대응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 시 수요자 이용에 공유되는 물건에 표시한 것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제공을 위해서 전시하는 행위. 그래서 표시 유통 행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초록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드리면 해당 이제 제과점업을 영위하면서 이렇게 빵을 담는 상자에 이제 목초록을 표시하고 네. 또는 여기 이렇게 가격표 같은데 이제 목초록을 표시했었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에 공유되는 물건 네. 그리고 관련된 물품 등에 이제 목초록을 계속 표시함으로써 서비스인 제과점업에 대한 사용으로 인정이 됐던 케이스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관계 같은 경우는 판례자료 17페이지에서 복습하실 때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품에 관한 사용과 서비스에 관한 사용의 구별, 얘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특히나 서비스에 대해서 상표 사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경우죠. 자, 예를 들어서 막국수에 대해서 이제 별당 막국수를 등록받았는데 막국수점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이제 별당 막국수라고 간판을 두고 영위하면서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는 손님들에게 이 포장용 상자에 별당 막국수라는 표시를 해놓은 것을 가지고 유통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때 문제점은 뭐죠? 과연 이러한 사용이 막국수 뭔가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업과 관련된 사용이냐 아니면 막국수 자체에 대한 사용이냐가 문제가 된 거죠. 네. 즉 음식점을 영위하면서 음식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포장 행위와 포장된 그 포장 용품에 뭔가 상표가 표시되어 있을 때 그 포장된 그 음식물에 대한 상표의 사용이냐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이냐가 문제가 됐었고 본죽 사건도 있고 별당 막국수 사건도 있는데 이때 관련해서 판례 내용 봐주시면 음식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도 결국은 뭐다? 음식점업을 경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얘가 포인트죠. 즉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일부이므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포장 등의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는 요식업에 대한 사용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요식업에 대한 사용인지 아니면 음식물 자체에 대한 사용인지가 문제가 됐고 우리 판례 내용에서는 요식업에 대한 사용으로 보고 있었죠. 네.
그래서 뭐 회밀리 햄버거 사건 같은 경우는 햄버거를 이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햄버거에 대한 사용으로 인정을 하긴 했는데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옛날 판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세적인 현재 판례 태도는 별당 마커스 판례 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잠깐 쉬었다가 등록 요건으로서 사용 의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